노년, 완벽함보다 평화로움을 배우다. 김영수 씨는 매일 밤 혼잣말을 합니다. 난 왜 이렇게 늙었을까? 요즘 SNS를 보면 70대에 마라톤을 뛰시는 분, 80대에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 60대에 세계 일주를 떠나신 분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아직 괜찮은 걸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스토리 1. 김영수 씨의 이야기. 김영수 씨, 서울 성북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30년간 중견기업에서 일하다 2년 전 퇴직하셨습니다. 처음 만난 날,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하였어요. 평생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했는데 처음으로 9시, 10시까지 잘 수 있더라고요. 아침 늦게 일어나고 평소 보지 못했던 아침 드라마를 보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부인과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보, 옆집 박 사장님은 은퇴하고 등산 동호회 회장하신대요. 아래층 이 부장님은 요즘 컴퓨터 배우러 다니신대요. 우리 동창 김 선생은 봉사활동도 하고 그림도 배운대요. 처음엔 그래, 좋겠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김영수 씨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등산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동네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릎이 아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쑥쑥 올라가는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탁구도 배우러 갔습니다. 체육관에서 일주일에 2번 레슨을 받았죠. 하지만 공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고 코치는 계속 힘을 빼세요, 자연스럽게 하고 말했지만 몸은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학원도 등록했습니다. 요즘 컴퓨터 못하면 바보 취급받는다는 아내의 말에 등록한 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따라가기 어려웠고 젊은 학생들은 금방 이해하는데 자신만 계속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창피했어요, 정말로.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김영수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늙었을까? 그 순간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여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이듦과 싸우고 있었구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정하고 있었구나. 제1부 슈퍼노인 증후군이란? 당신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나만 늙는 것 같아.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1. 개념 설명. 김영수 씨가 겪은 이 현상, 요즘 학계에서는 슈퍼노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2018년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이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체적으로 활발하고 사회적으로 왕성한 이상적 노인상을 추구하면서 실제로는 그 기준에 맞추려다 심리적 스트레스와 자기 비난을 겪는 현상입니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62%가 다른 노인들과 비교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48%가 더 활동적이지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 35%가 나이 듦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는 긍정적 태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화를 부정하고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압박이 되면 오히려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슈퍼노인 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도한 자기 비교. 옆집 할머니는 매일 수영을 하는데, 친구는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둘째, 약함의 부정. 아프다는 말하기 싫어요. 약해 보일까봐. 지팡이. 아직 그럴 나이 아니에요. 도움받기 싫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셋째, 강박적 활동성.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가만히 있으면 죄책감이 들어요. 쉬는 게 낭비 같아요. 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넷째, 만성적 피로와 무력감. 매일 뭔가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열심히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습니다. 왜 문제인가? 고려대 심리학과 박민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건강한 노화는 활동성이 아니라 자기 수용에 기반해야 합니다. 강한 노인이 되려 애쓰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는 노인이 되는 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건강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부터 배웁니다. 열심히 살아라. 성공해라. 뒤처지지 마라. 이것은 산업화 시대의 논리입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가치의 중심이었던 시대의 논리죠. 그런데 노년에도 이 경쟁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노년은 경쟁의 무대가 아닙니다. 노년은 존재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는가보다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3. 사회적 메시지의 역설. 요즘 광고를 보면 6, 70대 모델들이 골프를 치고 요가를 하고 여행을 다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당신의 인생 2막을 시작하세요. 열정은 나이를 모른다. 분명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성공한 노년이 아니다라는 또 다른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미디어학자 김소영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액티브 시니어 담론은 한편으로는 노인의 가능성을 확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규범을 만들어냈습니다. 활동적이지 않은 노인을 실패한 노인으로 낙인 찍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스토리 2. 박미숙 씨의 하루. 박미숙 씨, 서울 마포구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사는 딸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박미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하루가 참 빨리 가더라.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 딸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말고 복지관 프로그램 같은 거 신청해보세요.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엄마 또래분들은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박미숙 씨는 웃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박미숙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 말이 맞나? 나는 너무 소극적으로 사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하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불행한가? 아니, 나는 행복하다. 책 읽는 게 좋고 조용히 차 마시는 게 좋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게 좋다. 이게 잘못된 건가? 박미숙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제2부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적 배경. 1960년생 이철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뭐 하며 사셨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일하며 살았지요. 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1. 베이비붐 세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이 태어난 시대는 한국 전쟁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한 반에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경쟁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들이 사회에 나올 때는 산업화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 구호 아래 이들은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공사 현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치관의 형성. 이들에게 각인된 가치관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일이 곧 삶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 이것이 이들의 신념이었습니다. 휴일에도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파도 일했습니다. 둘째,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 나는 몰라도 자식은 잘 살아야 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복보다 자녀의 교육, 자녀의 미래를 우선시했습니다. 셋째, 감정보다 책임. 힘들어도 참아야지. 남자는 울면 안 돼. 어른은 강해야 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넷째, 성과로 자신을 증명한다. 승진, 연봉, 집, 차. 이런 것들이 성공의 척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명함이 없어지니까 나도 없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평생 동안 생산성, 책임감, 자기 통제를 중시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가보다 일, 즐거움보다 의무.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팀이 은퇴 2년차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가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다. 58%가 우울감을 느꼈다. 42%가 가족관계가 악화되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직장에서의 역할이 정체성의 대부분이었기에 은퇴 후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역할 상실감, 사회적 유대 약화, 자기 가치감 저하로 이어집니다. 4. 여가 문화의 부재. 더 큰 문제는 이들에게 여가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다는 것입니다.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해합니다. 취미요? 글쎄요. 특별히 없는데요. 일하느라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술 마시는 거? 그게 취미인가요? 왜 그럴까요? 첫째, 여가를 낭비로 인식합니다. 놀 시간에 일을 하지. 둘째, 여가 활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셋째, 여가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요. 5. 새로운 정체성 찾기.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으로서 존재합니다. 노년은 무엇을 하는 사람에서 어떻게 존재하는 사람으로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산이 아닌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성과가 아닌 과정을 즐기는 것, 경쟁이 아닌 공존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토리 3. 이철호 씨의 변화. 이철호 씨,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33년간 일하다 2021년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날, 이철호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뭘 하지?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밀린 드라마도 보고 늦잠도 자고.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아직 일을 하고 있었고 부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외출도 줄었습니다. 샤워도 며칠에 한 번씩만 했습니다. 부인 최영희 씨는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냥 TV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보, 친구들 만나고 와요 해도 괜찮아 하면서 피곤해하고. 정말 걱정됐어요. 결국 최영희 씨는 남편을 설득해서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사는 이철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엇을 하실 때 가장 행복하세요? 이철호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취미로 기타를 쳤었는데. 언제요? 대학 때요. 친구들이랑 밴드하고 그랬죠. 졸업하고는 한 번도 안 쳐봤네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철호 씨는 웃었습니다. 지금요? 60 넘은 사람이? 왜 안 되나요? 그날 이철호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악기상에 들렀습니다. 구석에 먼지 쌓인 기타를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기타를 꺼낸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손가락도 굳고 코드도 기억 안 나고.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서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이 돌아왔습니다. 기타를 치는 동안만큼은 과장도 부장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이철호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시니어 음악 동호회 회원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망설였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모임에 갔을 때 60, 70대 어르신들이 각자 악기를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이철호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매주 모여서 함께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실력은 형편없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철호 씨는 말합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나를 만난 것 같아요. 제3부 문화시설의 부족 문제.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900만 명, 노인 문화시설 수 3,427개, 한 개 시설당 평균 이용 인원 2,630명.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 하나.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1. 현황 분석. 고령 인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900만 명, 전체 인구의 17.5%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문화시설은 충분할까요? 노인복지관 372개, 한 개 관당 평균 이용자 2만 4천 명, 수용 가능 인원의 3배 초과, 경로당 6만 6천 개, 주요 활동, 화투, TV 시청, 담소, 문화 프로그램 거의 없음, 노인 전용 문화시설 거의 없음,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모두 젊은 세대 중심, 노인 접근성 고려 부족. 실제로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구조적 문제점. 복지관은 있지만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첫째, 프로그램의 한계. 대부분의 복지관 프로그램, 건강체조,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 한글 교실. 물론 좋은 프로그램들입니다. 하지만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예술, 인문학, 철학, 문학, 깊이 있는 담론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둘째, 접근성 문제.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순자 씨는 말합니다. 복지관이 집에서 2km 떨어져 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가기 힘들어요. 교통, 장애, 정보 접근성 모두 부족합니다. 셋째, 심리적 장벽. 복지관은 가난한 노인이 가는 곳 같아요. 거기 가면 정말 늙은이 된 것 같아요. 낙인 효과가 존재합니다. 넷째, 이용 비용. 무료 프로그램도 있지만 재료비, 교통비, 식비 등 간접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3. 구체적 제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1. 세대통합형 문화공간 확대. 도서관, 카페, 스튜디오 통합. 모든 세대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공간. 2. 노인 주도형 프로그램. 노인이 수혜자가 아닌 주체. 가르치고 나누고 창조하는 주체. 3. 접근성 강화. 온라인 프로그램 확대. 4. 다양성 존중. 활동적 노년 대 조용한 노년. 둘 다 존중받는 사회. 스토리 4. 할머니의 정원.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순례 씨. 할머니의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코스모스, 해바라기, 장미, 백일홍.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정원에 나가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조용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어느 주말, 서울에 사는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와 함께 정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매일 이렇게만 계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심심? 아니, 하나도 안 심심해. 이 꽃들이 어제와 오늘이 다 다르거든. 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저기 봐, 저 코스모스. 어제는 봉오리였는데 오늘 피었어. 저 나비도 봐. 매일 다른 나비가 와. 심심할 틈이 없어.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행복은 일상의 작은 것들을 느끼는 능력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바빴단다. 일하고 집안일하고 너희들 키우고. 그때는 꽃 볼 시간도 없었어. 이제야 볼 수 있게 됐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다.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사부 알차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 70대 마라토너, 80대 유튜버, 세계 여행하는 할머니. 멋진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실패한 노년인가요? 1.
노후 담론의 변화. 요즘 노년 담론은 자기계발, 열정 노년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TV를 켜면 100세 시대 준비하셨나요? 인생 2막을 화려하게. 노년도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 나이 들수록 더 젊어지는 비결. 평생 현역으로 사는 법. SNS에서는 액티브 시니어, 열정 노년, 나이는 숫자, 영원한 청춘.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노년을 쇠퇴의 시기로만 봤다면 이제는 가능성의 시기로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압박. 케이스 1, 강대수 씨. 친구가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구독자가 3만 명이래요.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영상 찍는 게 너무 어렵고 편집은 더 어렵고 구독자는 50명 정도인데 그것도 대부분 가족이에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나는 이것도 못하는구나. 케이스 2, 윤미경 씨. 주변에서 다들 운동하더라고요. 요가, 필라테스, 수영. 나도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트레이너가 천천히 하세요 하는데 그 말이 자꾸 당신은 늙었어요로 들리더라고요. 결국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3. 비교의 함정.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향 비교라고 합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SNS 시대에는 이 현상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SNS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순간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옆집 할머니는 매일 수영을 하는데 나는 옆집 할머니도 힘든 날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친구는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친구가 여행 후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저 사람도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런 비교 속에서 여유는 사라지고 성과 중심의 노후로 왜곡됩니다. 4. 새로운 가치관. 노년의 삶은 생산이 아닌 존재의 시간입니다. 비움, 관조, 관계의 깊이를 중심으로 재정이 되어야 합니다. 철학자 김용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비로소 있는 그대로를 배우는 시간이다. 평생 무언가가 되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무언가로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 알차게 산다보다 평화롭게 산다. 많이 한다보다 깊이 느낀다. 성공한 노년보다 만족한 노년, 이것이 새로운 노년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불안, 박미숙 씨의 고민, 이철호 씨의 변화, 할머니의 평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천천히 음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나?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면 이렇게 답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주변과 비교하며 불안하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비교는 행복을 빼앗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면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은 평화로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완벽한 노년보다 평화로운 나이 듦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잘 사는 노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평화로워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노년입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기를,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릴 생각이신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노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노년은 마무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